옛날 옛적 조선의 수도 한양 땅에 대대로 이름 높은 박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높은 관직을 지내온 양반 가문이었지만 시대가 변하고 상업이 번성하면서 그 위세는 점차 기울고 있었지요. 바로 그런 박씨 가문에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4월 어느 날 설화라는 새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22살의 설화는 첫눈처럼 흰 피부에 달빛을 머금은 듯한 고운 얼굴을 가졌고 그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을 떠돌이 광대패에서 보냈다는 사실이었죠. 설화의 아버지는 평생을 전국을 떠돌며 공연을 한 광대였지만 하나뿐인 딸 많은 번듯한 양반 가문에 시집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수를 써서 딸의 출신을 숨기고 몰락한 양반가의 규수로 꾸며 박씨 가문과의 혼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아가야, 이제부터 너는 양반댁 규수다. 지난날의 일은 모두 잊어야 한다. 분장하는 재주도, 소리하는 솜씨도 모두 가슴 깊이 묻어두거라. 아버지의 간절한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설화는 새로운 삶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남편인 민주는 성품이 온화하고 학문에만 몰두하는 선비였습니다. 그는 아내 설화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해주어 부부 사이의 금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시누인 미숙도 처음에는 새 올케를 살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새언니, 우리 가문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체면과 법도가 있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하세요. 미숙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설화를 은근히 떠보고 탐색하는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설화는 그 눈빛을 느꼈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대신 더욱 몸가짐을 조심히 하며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양반과 며느리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혼인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설화의 뱃속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근심이 깊어졌고 시누이 미숙의 태도 역시 눈에 띄게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올케의 몸이 너무 약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타고난 팔자가 아이를 갖기 힘든 것은 아닐지요? 미숙의 말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나 설화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럼에도 설화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광대 시절 수많은 관객 앞에서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운 것이 몸에 밴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민준이 저작거리에서 만난 큰 상인의 딸 아린이라는 처녀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9살의 아린은 얼굴이 화사하고 말솜씨가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아버지가 막대한 부를 가진 상인이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우리 가문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오. 이 아이. 아린이가 앞으로 이 집의 둘째 부인이 될 것이오.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설화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이내 잔잔한 호수처럼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서방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설화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래전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진정한 연기란 진짜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다. 진짜 감정을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보여주는 것이지. 슬픔을 기쁨으로, 분노를 평온으로 말이다. 그날 밤, 설화는 오랫동안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분장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빛깔 고운 연지곤지와 작은 손거울, 그리고 광대 시절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건네주었던 몇 개의 소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설화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달빛처럼 차갑고도 서늘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진짜 연극을 시작할 때가 되었구나.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자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누이 미숙과 둘째 부인 아린이 손을 잡고 노골적으로 설화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니, 이제 그만 뒤로 물러나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아이도 낳지 못하고 가세에 아무런 보탬도 되지 못하시잖아요. 아린의 마른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속뜻은 비수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우리 박씨 가문의 대를 이을 아이가 시급한데
올케는 1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니 두 사람은 대놓고 설화를 구박했습니다. 밥상에서는 설화의 앞에만 찬밥을 놓았고 좋은 옷감이 들어와도 설화의 몫은 언제나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인들 앞에서까지 설화를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결코 화를 내거나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으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부터 집안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는 아린이었습니다. 깊은 밤 뒷간에 가려다 마당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듯한 희미한 그림자를 본 것입니다. 분명 여인의 형체였는데 눈을 깜빡이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머나, 무서워라. 혹시 귀신이 아닐까요? 아린이 벌벌 떨며 말하자 미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귀신은 무슨? 바람에 빨랫줄이 흔들린 것이겠지? 호들갑 떨지 마라. 하지만 며칠 뒤 미숙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새벽녘 부엌으로 가던 길에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속삭이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소름이 돋아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고 젖은 흙바닥 위에는 작은 발자국만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소. 박씨 댁 둘째 부인이 원래 기생집 딸이었다는구먼. 어머, 정말. 나는 미숙 아가씨가 젊었을 때 웬 사내와 눈이 맞아 도망치려 했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누가 퍼뜨리는지 알 수 없는 소문들이었지만 묘하게도 그 내용들은 하나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에 가까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설화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분장함을 열어 얼굴에 칠을 하고 머리를 바꾸고 다른 사람으로 변장하여 집 안팎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았던 것입니다. 어떤 날은 늙은 점쟁이로 변장해 아린 앞에 나타나 불길한 미래를 점쳐주었고 어떤 날은 떠돌이 무당이 되어 미숙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평범한 마을 아낙네로 둔갑하여 우물가에서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저 집 큰며느리가 원래 천안 광대 출신이라던데. 아니에요. 내가 듣기론 둘째 부인이 더 의심스러워요. 상인 딸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더라고요. 설화는 자신에 대한 의혹도 슬쩍 흘려 진짜 정체를 감추는 연막을 쳤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정작 자신은 안전지대에 머무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지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단서를 잡게 되었습니다. 신우이 미숙이 몰래 만나는 사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미숙은 이미 혼약이 정해진 상인의 아들과 밤마다 몰래 만나 연서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그 사내로 변장하여 미숙 앞에 나타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깊은 밤 뒷동산에서 만나자는 쪽지를 보낸 뒤 사내의 목소리까지 완벽하게 흉내내며 미숙을 불러냈습니다. 미숙아. 어쩌면 오늘 밤이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다.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우리 사이가 들통날 것 같습니까? 그래. 누군가 우리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것 같더구나. 미숙은 새파랗게 질리며 어찌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우선 모든 증거를 없애야 한다. 우리가 주고받은 편지와 선물, 모조리 태워버리거라. 흔적을 남겨선 안 돼. 이런 식으로 설화는 미숙과 아린의 약점을 하나씩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린의 경우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관청에 바치는 세금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한편 집안에는 점점 더 의심과 불안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린과 미숙은 서로를 의심했고 하인들조차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필시 무슨 마가 낀 게야. 귀신의 짓이 아니라면 이건 사람이 하는 짓인데. 오직 설화만이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무대에서 자신만의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광대 시절 아버지가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연극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란다.
바로 이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법이지. 그리고 최고의 배우는 관객조차 자신이 연극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는 사람이다. 봄이 오자 설화의 계획은 더욱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집안을 넘어 관청과 한양 전체로 넓어졌습니다. 설화는 밤마다 다른 사람으로 변장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약초캐는 할머니가 되어 산에 오르기도 하고 바느질감을 파는 아낙네가 되어 장터를 돌아다녔습니다. 가장 먼저 아린의 아버지 노 상인부터 조사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성실한 상인 행세를 했지만 뒤로는 막대한 세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노파로 변장해 노 상인의 지파인들과 친해진 뒤 슬쩍 정보를 캐냈습니다. 우리 주인 어르신이 요즘 부쩍 수심이 깊어 보이더구먼. 그럼요, 할머니. 관청에서 장부 검사를 나온다 하니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장부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 에이, 장사꾼이 장부 하나쯤 손보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쉿, 이건 비밀이에요. 다음은 미숙의 비밀 차례였습니다. 미숙이 만나는 남자는 이미 다른 지방의 교수와 혼담이 오가는 상태였지만 정작 미숙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나물 파는 장수로 변장해 그 남자의 집에 들어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미숙이 보낸 연서들까지 몰래 베껴두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인 박대감이 관청의 곡식 창고에서 쌀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늦게 관청 뒷문으로 사람들이 쌀가마니를 실어 나르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 중에 박씨 집안의 머슴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뿌리부터 썩었구나. 시아버지부터 시누이, 둘째 부인까지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제 설화는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익명의 투서를 써서 관청에 보냈습니다. 노상인의 세금 포탈에 대한 고발장이었지요. 며칠 후 관청에서 조사관들이 들이닥쳤고 노상인이 숨겨둔 이중 장부가 발견되어 그는 큰 곤경에 빠졌습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누가 이런 짓을? 누가 나를 고발했단 말이냐? 아버지가 곤경에 처하자 아린 역시 불안에 떨었습니다. 자신의 입지도 위태로워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는 미숙이었습니다. 설화는 미숙이 만나는 남자의 어머니로 변장하여 미숙에게 접근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아들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소. 어머님, 어인 일이시옵니까? 우리 아들이 다른 지방과 혼담이 진행 중이오. 그러니 이제 그만 만나는 것이 좋겠소? 미숙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보낸 연서들을 우리 아들이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며 웃음거리로 삼고 있더이다. 참아보다 못해 이 늙은이가 알려주는 것이오. 설화는 증거로 베껴둔 편지 사본까지 내밀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자신의 순정이 무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에 분노와 수치심으로 밤새 울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이 남았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 전체에 흉흉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설화가 직접 만들어낸 것들이었습니다. 박씨 집안 며느리들이 둘 다 가짜라지? 큰며느리는 광대 출신이고 둘째는 기생 딸이라던데? 박대감이 관청쌀을 빼돌린다는 소문도 파다하더군. 소문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 집안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고 관청에서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둘째 부인 아린이 임신을 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아린이가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아이를 가졌습니다. 시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며 아린을 정실부인으로 승격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아린이를 정실부인으로 삼고 설화는 둘째 부인의 자리로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설화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마지막 연극의 막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관청에 또 다른 익명의 투서를 보냈습니다.
박 대감의 곡식 횡령과 미숙의 불륜에 대한 모든 증거를 담은 서신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린을 정실부인으로 올리는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유지들이 모두 모인 그 자리에 갑자기 관청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대감을 체포하시오. 곡식 횡령 및 세금 포탈 공모 혐의여. 순식간에 잔칫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대감과 미숙, 그리고 노상인과 연루된 아린까지 모두 관청으로 끌려갔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의 기둥들이 모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홀로 평온한 설화에게 쏠렸습니다. 관청 관리들이 떠난 후 남편 민준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설화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오? 하루아침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다니? 그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게 저 여자 짓이야. 밤마다 돌아다니던 귀신이 바로 저 여자였을 거야. 맞아. 장터에 나타났던 약초 파는 할머니, 지금 보니 저 여자랑 닮았어. 우리에게 박씨 집안 얘기를 그렇게 캐묻더니만.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흥분하여 설화를 둘러싸는 그 순간 설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원래 광대였습니다. 변장을 하고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법도 알고 있지요. 모든 소문도 관청에 보낸 투서도 전부 제가 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지만 설화의 고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을 퍼뜨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퍼뜨린 모든 것은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설화의 말에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나쁜 짓을 한 것은 저들인데 그것을 밝혀낸 설화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저를 쫓아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도 낳지 못하는 쓸모없는 며느리라며 저를 구박했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쓰고 저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그들의 진짜 얼굴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그때 남편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설아, 정말 그대가 광대였다는 말이 사실이오. 나와 혼인할 때부터 나를 속인 것이오. 네,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서방님을 속였지만 나중에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여인을 들였고 그들과 함께 저를 내치려 하지 않았습니까?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관청에서 다시 사람이 와 설화를 연행하려 했습니다. 신분 위조와 허위 혼인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설화가 순순히 따르려는 순간 한 노인이 외쳤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저희가 한 일이 정말 죄가 되는 일이오. 나쁜 놈들의 죄를 밝혀낸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이오. 오히려 상을 줘야 할 일 아니오. 그 말을 시작으로 사람들의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설화가 한 일이 비록 복수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의를 실현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관청 마당에 끌려간 설화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혼인한 죄,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죄로 조사하겠소. 허위 사실이라 하셨습니까? 제가 퍼뜨린 것 중에 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었는지요? 관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일은 진실을 알린 것뿐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죄가 됩니까? 신분이 천하다고 해서 진실을 말하면 안 되고 양반이라고 해서 거짓을 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더니 설화는 갑자기 판소리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구슬프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양반 체면 내세우며 나라 곡식 빼먹고 상인 행세 거드름 피우며 백성 세금 떼먹네. 이것이 바로 진짜 연극이 아니더냐. 설화의 소리에 사람들은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동안 겪은 모든 서름과 분노를 소리에 담아 쏟아냈습니다. 에헤야 디야, 어기여차.
가면 쓴 놈들이 진짜 죄인이언을 진실을 말한 자를 죄인으로 모는구나. 이 세상이 바로 뒤바뀐 연극판이로라. 마지막 소리가 끝나자 마당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설화의 소리에 감동하여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마침 순행 중이던 관찰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네? 이 여인이 한 말이 모두 사실인가? 예, 관찰사 나으리. 모두 사실이옵니다. 그렇다면 진짜 죄인은 따로 있는 것 아닌가? 신분을 속인 죄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자들이 있지 않나 말이다. 이 여인의 소리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세상의 불의에 대한 항변이다. 관찰사가 설화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공식적으로 관기, 자격을 주겠다. 앞으로 그대의 소리로 세상의 불의를 꾸짖고 백성의 마음을 위로해주게. 죄인이 될 뻔했던 설화가 오히려 나라의 예인이 된 것입니다. 며칠 후 박대감과 그 일가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대감은 유배형을, 미숙은 집에 갇히는 벌을, 노상인은 재산의 절반을 몰수당했습니다. 아린의 임신 또한 거짓으로 밝혀져 결국 갈 곳 없이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편 설화는 남편 민준과 정식으로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미안하오, 설화. 내가 모든 것을 잘못 생각했소. 괜찮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입니다. 이혼 후 설화는 관청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살며 관기로서 공연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녀의 소리는 곧 온 나라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어느 날 공연을 마친 설화에게 한 늙은 광대가 찾아와 아버지의 유품을 전해주었습니다. 낡은 북과 장구,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설아야. 너를 양반집에 보낸 것은 이 아비의 헛된 욕심이었다. 부디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광대가 되어라. 사람들을 그저 웃기는 광대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광대가 되어라. 편지를 읽은 설화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바로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설화는 옛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몰락한 그 집은 이제 마음씨 좋은 상인이 운영하는 여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여관 앞에서 초라한 행색의 미숙과 마주쳤습니다. 설화. 아니, 새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집안이 망하고 나서야 자신의 어리석음과 질투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지난 일입니다. 오히려 저는 고맙게 생각해요. 당신들 덕분에 저는 평생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진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설화는 자신의 작은 집 창가에 앉아 총총한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딸이 드디어 진짜 광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고도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광대가요.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 광대 설화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의하고 험난했지만 설화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진실이라는 가장 강한 무기와 그 진실을 세상에 전하는 소리가